네, 안녕하십니까. 주간동아 투벤더스 김우정 기자. 재개발 재건축 전문가 김재경 소장입니다. 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9월 29일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이른바 재초안의 부과 구간을 늘리고 면제금의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초안이 재건축 사업 진행의 걸림돌이라는 볼멘 소리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의 주된 내용과 또 이것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오늘 김재규 소장님과 함께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의 주된 내용에 대해서 김 소장님이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개선책이 이번에 발표되긴 했습니다. 가장 크게는 부과 기준에 대한 이제 과세 표준 구간을 조금 변경을 한다든가, 아무래도 이제 완화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이하는 면제였다가 이걸 1억 이하 면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각 구간들을 갖다 조금씩 늘리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동안은 무조건적으로 부과를 했었던 포인트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바로 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기부 체납 형식으로 갖다가 공공에 기여하는 부분들은 일단은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할 때 제외를 해주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1세대 1주택자인데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율을 도입한다든가, 기존 현황으로는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과 시점이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었는데요. 이것을 조합 설립 인가일로 갖다가 뒤로 늦추는 방안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부과 기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가 조금 변경하는 게 있었습니다. 장기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감면율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납부 시점을 갖다가 조금 뒤로 늦출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보면 그간 시장에서 요구했던 이 규제 완화 방향과는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요. 시장의 반응은 좀 어떤가요?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정도로는 택도 없다라는 시장의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긴 한데, 이거 가지고서 재건축을 과연 추진할 수 있겠느냐, 이걸로는 부족하다라고들 이야기하지요. 어떤 점에서 부족하다, 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건가요? 뭐 사실 근본적으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를 내가 왜 납부해야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부담금이라는 거가 있다 보면 사실 진행 자체가 안 될 거다라고 근본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이 부담금을 낮춘다라고 했었을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는 쟁점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이런 쟁점 사항들은 다 그대로 냈던 상태에서 격까지만 두들겼다라는 의견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정책 안에 대해서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우선은 뭐 부담금에 대한 과표를 조금 조정하는 부분 자체는 일단 조금 유의미하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부분도 맹점 중 하나가 이 말도 안 되는 부과율, 결국은 최고 세율이 이제 50%잖아요. 물론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관련해서는 세금이 아니라 그냥 부담금이라고는 말은 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냥 세금이라 말하니까 그냥 세율이라고 얘기할게요. 그럼 이 최고 세율 같은 경우가 50%라는 부분인데, 이게 종전에 1억 1천만 원까지가 최고 구간이었던 거를 3억 8천으로 늘려놓긴 했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 최고 구간에 있는 사람들은 뭐 결국은 이 최고 구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 사실 체감되는 부분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한 유의미한 사항은 그나마 뭐 약간 지방이라든가 서울 외곽 지역에 뭐 부담금이 얼마 안 나올 만한 지역들, 뭐 경기권,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유의미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서울의 중심 지역들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뭐 이거 뭐 한 1억 빼준다고 해가지고 이게 체감이 되느냐. 대표적으로 동부 이천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부담금 추산액이 7억 7천이 나왔거든요. 뭐 여기서 뭐 한 1억 정도 빼준다 했을 때, 오 6억이면 낼만하지 라고 하면 추진할까요? 결국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게 사실 최고 세율을 바꾸는 게 아닌 이상은 뭐 크게 실효성이 좀 떨어진다라는 게 1번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간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나마 사람들이 유의미하다고 평가하는 것 중 하나가 부과 기간을 변경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에서부터 산정하던 것을 주어설리 인가 시점으로 갖다가 변경하는 거는 아무래도 정말 길게 산정하던 것을 조금 줄여 놓다 보니까 이거는 유의미한 거 아니냐라고들 말을 하지만 사실 이것도 뭐 깊게 따져보다 보면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기도 합니다. 바로 어떤 식이냐, 일단은 그래도 유의미한 부분 자체를 평가를 해드리자면 이거는 당연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왜냐면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따지면 재건축 조합원들의 전반적인 위사가 표시되기도 전이에요. 그냥 뭐 우리 재건축 추진위원회 설립만 했을 뿐이지 전체적인 주민 75%의 동의도 안 받은 상태다 보니까 뭐 우리 이거 재건축 추진하자라는 전반적인 동의도 받기도 전에 그냥 이때부터 부과를 시켜버리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의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들을 보다 보면 많은 단지들이 2000년대 초반에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 그때 추진위원회 설립했었지만 주어설립 인가는 아직도 안 난 단지들도 있고요. 주어설립 인가가 뭐 그래 그 이후로도 났다 하더라도 사실 주어설립 인가라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동의율이 달성된 이후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래도 가자라는 이제 동의가 난 이후에 부과를 하는 게 사실 정당성이 부여되지, 너무 앞에서부터 부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었던 거를 정상화시켰다가 1번이고요. 그래도 정상화시킨 거는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했었지만 제가 맨 처음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어떤 식으로 산정하는지에 대한 법률을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해당 기간이 아무리 20년, 30년 간다 하더라도 최대 폭은 이제 부과 기준으로부터 역산해서 10년으로 봅니다. 즉 최대 10년을 넘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둘 다 비슷하지만 주어설립 인가로부터 준공까지 뭐 하다 보면 10년입니다. 그 지금 현재 재건축 진행되는 단지들 있잖아요. 그런 단지들 보다 보면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지금 부가 금액이 부과될 단지들 중에 가장 대어라고 말하는 데가 바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거든요. 여기 주어설립 인가 시점이 언제냐 한번 보고 지금 이주 중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지금으로부터도 입주 시점이 5, 6년이에요. 아직까지도 5, 6년 있어야지 입주할 수 있죠. 그렇죠.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될 때까지도 뭐 1년 그냥 훅훅 지나갈 거고요. 그리고 착공하면 준공까지 30개월에서 36개월인데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도 규모가 꽤 크거든요. 뭐 하다 보면 3년씩 걸리겠죠. 그러면 그냥 자고 일어나다 보면 그냥 4, 5년 지나가는 게 일도 아니란 거예요. 그건 지금까지 이 조합이 추진했던 시간들이랑 완공까지 시간들 보다 보면 10년은 훌쩍 넘어가다 보니까 주어설립 인가 시점으로 앞당겨줬다라고 했었을 때 뭐 실효성이 없는 단지들, 예를 들어서 뭐 그러면 비교적 최근에 주어설립 인가가 난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러면 우리는 좀 괜찮은가라고 했을 수도 있겠지만 막상 따져보면 압구정 현대도 지금 벌써 주어설립 인가 난 지가 1년은 훌쩍 넘어가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인허가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뭐 그러다가 뭐 건축심의 받는데 또 몇 년, 사업시 인가 받는데 또 뭐 어영부영 지나가다 보면 시간들이 그게 훌쩍 지나가고, 관리처분 인가 받는데도 또 몇 년 지나가고, 그러고 관리처분 인가 이후로도 이주 철거, 착공, 준공 이거 프로세스 지나가다 보면 10년이 초과됩니다. 그러면 뭐 이거 주어설립 인가 시점을 당겨준다 해도 뭐 실질적으로 내가 이게 당겨지느냐 라고 했었을 때는 뭐 의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실효성이 없다라고 말해드리는 측면 중 하나가 뭐 실효성이 없다라기보다는 있긴 있지만 사실 이건 당연하다라고 보는 게 바로 이제 좀 과도한 부담금 산정 체계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LH, SH에다가 매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매각 부분 같은 경우는 공익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산정할 때는 제외해주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또 당연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형 건축비, 표준 건축비라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표준 건축비가 산정되게 되는데요. 이런 임대주택들을 갖다가 내가 건축을 했었을 때
그냥 LHSH가 그냥 이거 감정평가해가지고 사가는 게 아니에요. 표준건축비에 근거를 해가지고 사가게 되는데 이 표준건축비가 2016년도 이후로 계속적으로 동결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우리가 웃돈을 내밀어 가지고 뭐 건축비에다가 어느 정도 이득을 챙겨 가지고 LHSH를 파는 거는 바라지도 않고요. 원가조차도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임대 아파트 한 동을 짓는데 뭐 한 10억이 들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근데 10억조차도 LH는 평가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냥 표준 건축비에 근거를 해봤더니 넌 7억밖에 안 돼. 라고 하면 조합 입장에서는 이미 임대 아파트를 처분하는 게 수익이 아니라 손실인 거죠. 3억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그 3억 손실도 억울한데, 아무튼 7억은 너네가 돈을 번 거잖아. 수입이잖아. 이 수입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으로 갖다 산정을 할 거야. 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뺨을 양쪽으로 때리는 거죠. 이것도 손실인데 여기에서 부담금을 또 때리는 거다 보니까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해서 빼주는 거는 당연한 거라고 전 보고 있고요. 사실 한 발 더 나가게 되면 표준건축비도 올려야 된다. 그러니까 적어도 임대주택을 갖다가 우리가 뭐 좀 공익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여기서 뭐 실비를 뭐 어쩌고 다 인정해달라, 어느 정도의 적정 이윤을 반영해달라, 시세 인정해달라, 이거는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최소한의 진짜 실비, 공사비는 인정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소장님께서 지금 국토부 발표 내용에 대해서 한계점을 짚어주셨는데요.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장기 보유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책은 유임할 수 있다. 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건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그렇죠. 이게 유의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조금 있긴 한데 저는 이거 역시도 근본적으로 개선된 게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황이냐면 장기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최대 10년 이상 보유했다라고 하면 감면율을 최대 50%를 적용해 주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국토부 입장에서는 이런 측면이겠죠. 이 사람들은 좀 억울할 수 있으니까 좀 깎아주면 좋아하겠지.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이 막 싸워댄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우리는 조금 부담할 만하니까 그래도 뭐 찬성 반대가 그 조합 내부에서도 발생하지 않을까 라고 기대를 한 걸지는 모르겠는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다. 왜냐하면 오히려 이렇게 장기 보유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부담금을 내가 왜 내야 되는지 조차를 이해를 못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항상 언론에서 비판하는 포인트가 뭔가요? 아니, 이 부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들이 많은 것들도 있지만 사실 그걸 다 떠나서 근본적으로 그냥 여긴 난 투기 세력이 아니야. 재건축을 바란 것도 아니었어. 그냥 20년, 30년 전부터서 그냥 그 아파트에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살고 있다가 주차하기 힘들어지고 녹물 나오고 막 이게 건축물도 워낙 노후화되다 보니까 그냥 편한 집에서 살고 싶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었더니 야, 너 투기 세력이지 하면서 막 말도 안 되는 부담금을 때린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억울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냥 죄라면 그냥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랬더니 부담금을 부여하게 되고 또 이 부담금을 갖다가 낼 돈이 없으면 집에서 쫓겨나가는 문제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는 이건 억울하다라는 비판들이 가장 많이들 있는데 이런 비판을 갖다가 없애려고 하면 50% 감면이 아니라 사실 100% 감면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에 한해서 그렇게 장기 보유한 사람들에 대한 그런 논쟁거리들은 없어지는 것들이 있고 그리고 장기 보유한 사람들의 공통점들이 나이가 많아요. 그러면 나는 그 집에서 뭐 10년, 20년, 30년 살았는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죠. 이제 70세, 80대 됐는데 야, 부담금은 50% 감면해 준다고 쳐볼게요. 야, 10억 내려고 했었는데 야, 너는 그냥 박앤세일 해줄게. 5억만 내라. 낼만 하지. 아니 5억 내려고 했었던 거를 2억 5천만 내. 2억 5천 이것도 네 집 개 이름은 아니죠. 그렇죠. 특히 은퇴하신 분 입장에서는 그 정도 현금을 동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제 은퇴자라고 가정해버리면 대출도 안 나와요. 그리고 뭐 고가주택은 지금 애초에 대출 다 막아놨잖아요. 소득이 있다 가정한다 하더라도. 그렇다 보니까
이 부담금 낼 돈이 없으면 집이 빼앗기는 구조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인 이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논란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논쟁거리들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이 50% 감면 가지고서 얘기할 것도 없고요. 그러고 또 이 50% 감면도 막상 적용받기 쉽지가 않아요. 안을 잘 보게 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이게 10년 이상 쭉 보유한 경우만입니다. 즉 우리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했었을 때 그 전 정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었던 세법적인 요소가 바로 최종 1주택 규정이었는데요. 이 최종 1주택 규정은 현 정권 와가지고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내가 다주택자였다 하더라도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1주택으로서 보유기간이 10년이었냐 거주기간이 10년이었냐 이거에 따라서 비과세 요건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같은 경우는 1주택자로서 10년 보유한 사람만 이 50% 감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느냐, 그냥 장기 보유하고 있는데 중간에 내가 월세 받으려고 은퇴 세대 같은 경우가 그냥 월세나 좀 받으려고 조그만한 주택, 뭐 오피스텔 하나 사가지고 뭐 월세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깨진다든가. 아니면 뭐 이거는 그래도 너가 이 주택이 됐잖아 라고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경우. 자녀가 뭐 독립하기 전에 내 집 마련 하나 해주려고 자녀 앞으로 뭐 집을 하나 사줬어요. 그래도 1세대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있을 수 있고요. 뭐 그러면 이거 역시 누군가는 비판할 수 있겠죠. 야, 그렇게 하려고 했었으면 세법적으로도 세대 분리하고서 사주던가. 그건 진짜 억울한 사람들. 바로 무엇이 있느냐, 상속주택 내려받는 경우가 있죠. 아니 이거는 부모님 저 재건축 부담금 산정될 때까지 죽지 마세요 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내 위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거 지금 돌아가신 것도 가슴이 아픈 상황인데 그 유산에 따라서 집을 상속받았더니, 그리고 이 상속받은 집도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그거는 또 그 주택수에서 다주택으로 산정하지 않거든요. 그냥 이제 처분으로 해서 상속세로만 이제 계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법적인 영역에 따라서 처분했다 하더라도 나는 2주택이 됐다가 1주택이 됐어. 1주택 보유기간 리셋 이래버리면 또 억울한 거고, 뭐 이거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죠.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번 방안에도 한계가 여러 개 있습니다. 물론 뭐 재건축 사업 혹은 재초안에 대한 어떤 뭐 개정 필요성 혹은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보시는 분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를 차치하고 나서라도 지금 말씀 들어보면 핵심인 것 같아요. 이 정도 규제 완화를 가지고는 서울, 특히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이나 한강변에 있는 재건축 단지 입장에서는 사업을 갑자기 추진할 동력이 생기는 건 아닐 것이다. 이거는 뭐 합리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재건축에 주목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서울은 사실상 대부분 택지가 사실상 다 풀로 찬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과 같은 방식을 통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난망한다고 한다면 가까운 시일 날에 서울에서 주요 지역에서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소장님, 그럼 지금 말씀대로라면 서울 도심에서의 공급 확대는 당장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정도 개성 가지고서는 뭐 외곽 지역들 아니면 뭐 지방 이런 곳에 재건축들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지역들, 서울 중심 지역의 재건축들은 진행이 어렵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동부 이천동의 한강맨션 같은 경우는 최근이었죠? 7억 7천만 원까지도 부과가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었는데, 이게 정말 웃긴 거가 이 7억 7천이라는 것도 예정 금액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준공 시점에서 계산했었을 때 7억 7천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2018년도에 국토교통부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가 있는데, 서울 평균이 3억 3천만 원이 부과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고요. 강남권 단지들 보게 됐을 때 가장 많이 부과가 되는 단지 같은 경우는 최대 8억 4천만 원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라고 계산을 했었어요. 그러면 이 8억 4천 단지가 어디냐? 그때 뭐 당시 막 설왕설래들이 많았었는데, 사실 아직까지도 국토교통부에서 그 8억 4천 단지가 어디다라고 오피셜하게 밝힌 거는 없긴 하지만 다들 예상하고 있는 단지가 있습니다. 바로 어디냐면 강남권 재초안 걸리는 대장단지, 바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입니다. 그런데 반포주공 1단지 3주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도 낮잖아요.
기자님은 보신 적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분담금 예상액 얼마라고 나와 있었죠? 4억 정도라고 들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4억이라고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상한 거죠. 가장 대여가 8억 4천 나온다라고 했었는데 다들 그 8억 4천 단지가 어디냐라고 생각했을 때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2018년도부터도 훨씬 더 뒤에 그냥 추상 가격이 4억이라고 뜬 거예요. 그러면 이거 4억이 말이 되나?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번. 그리고 아까 동부 이천동이 7억 7천이라고 했었잖아요. 어떻게 반포가 이천동보다 낮게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이 추상 금액이라는 거가 사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말도 안 되는 산정 방식이 일단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 그대로 추산액이에요. 나중 가가지고 빵빵 터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물어볼 수 있는 거가 이 산정 금액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법률을 보게 되면 사실 진짜 이거 제초하는 뭐 이거 재건축하지 말라라는 규정이긴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아까 10년까지로 본다라고 했었지만 그 10년 전에 어떤 기준이냐 그 개시 가격이 바로 공동주택 가격입니다. 그냥 공시 가격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개시 시점의 공시 가격에서 완료 시점에서도 공시 가격으로 봐야 되는 게 상식 아닐까요? 같은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같은 기준으로만 하게 한다 하더라도 좀 억울할 수는 있어요. 뭐 예전의 공시 가격이랑 지금 현재 공시 가격은 다르잖아요. 왜냐면 지금은 시세 반영률을 또 높게 하다 보니까 공시 가격 지금 최근 상승률이 어마어마하게 높잖아요. 그런데 뭐 옛날에 정말 또 10년 전에 했었을 때 부동산 경기도 별로 안 좋았었을 때 그때 공시 가격으로 산정하고 지금 공시 가격으로 해도 억울할 텐데 지금 최근에서는 이제 시세라고 말하면 정확하진 않지만 그 위원회에서 산정 금액으로 갑니다. 개시 시점은 공시 가격, 종료 시점은 산정 금액. 즉 평가 금액인 거죠. 그러면 평가위원회의 입김에 따라서 이게 뭐 시세를 반영할 수도 있는 건 거고 아니면 조금 싸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게 고무줄이라는 건 거죠. 이게 1번.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이씨 이거 말도 안 돼 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똑같은 예정가액조차도 왜 1단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는 4억이 나왔었다가 왜 이천동은 7억 7천이었나? 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국 이건 예정가액이고 진짜 부과하려고 했었을 때는 그때 가서는 어떻게 터질지 모른다 라는 부분 이거를 예측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고요. 자, 이렇게 정부가 규제 완화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와중에 지금 시장 상황 어떤지 들여다보니까 이런 기사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특히 뭐 강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 혹은 리모델링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지들은 억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있다. 뭐 이런 보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 상황은 어떤 시그널로 좀 받아들여야 됩니까? 뭐 크게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일단은 앞서 말했었던 것처럼 뭐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았었잖아요. 윤석열 정권 들어오면 조금 바뀔 거다. 왜냐면 대통령의 1호 공약이 250만 호 공약이었고 2호 공약이 이 250만 호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였거든요. 근데 규제 완화를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막 기다렸더니 맹탕인 거죠.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것도 맹탕. 뭐 조금 더 앞으로 가게 되면 8.16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도에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1기 신도시 주민들이 이거 총성용이냐 정치적 이슈로만 또 써먹고서 버리는 카드냐 하면서 막 들고 일어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때까지만 1기 신도시 가격대들이 버티다가 쫙 다 빠진 것처럼 그냥 기대감들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현 정권은 조금 다를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뭐 이것저것 한다라고는 하는데 뭐 실효성은 없네?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네? 라는 기대감이 배신되면서 이제 조금 버티고 있던 시장들이 무너지는 부분들이 1번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2번 같은 경우 외곽 지역은 사실 주변 가격대들이 다 무너지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이거는 미래 가치를 보고 움직이는 사업이에요. 즉 현재는 이렇게 아파트가 조금 노후되고 그러지만 신축 아파트가 되면 비싸지겠다.
좋아지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건데 그냥 주변 아파트 가격 자체가 다 떨어지고 있어요. 신축 아파트 가격도 뭐 급매물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재건축 했을 때 이렇게 시간 들이고 비용 들이고 고생 하다가 입주를 해도 그 주변 신축 아파트 가격대들이 떨어지게 되면 굳이 내가 이런 고생할 필요가 있나? 그냥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 사는 게 더 나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즉 사업성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뭐 굳이 이런 내가 분담금들 납부하고 또 재건축 같은 경우 초과이익 환수금까지 납부하면서 입주할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이거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신축 아파트든 뭐든 시세들이 더 떨어지게 되면 그 지역의 공포가 전염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노원구 같은 경우는 뭐 상계 주공이든 뭐 중개 주공이든 뭐 이런 주공 아파트들 다 재건축들 기대감이 높았었지만 외곽 지역들 가격대들이 다 빠지다 보니까 아무리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도 집값 자체가 같이 동반 하락하는 부분들 또 아까 1기 신도시 얘기했잖아요. 외곽 지역들 막 다른 경기도권들 다 무너질 때도 야 1기 신도시 특별법 나오면 우리는 갈 거야 라고 하면서 기대감에 버티고 있었다가 기대감이 배신되다 보니까 가격대들이 같이 무너지는 부분들 그런 사항들이 있다 보니까 외곽 지역들에 대한 타격들 외곽 지역들 부동산 심리가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이 재건축 시장 역시도 같이 동반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고 이제 거래 절벽 속에 야금야금 이제 말씀하신 외곽 지역, 이른바 외곽 지역부터 가격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보니까 이런 시장 사인도 있습니다. 강남 이른바 3구라고 하는 지역에서도 잠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재건축 단지 호가가 이제 억대로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사실 강남권 같은 경우에 재건축 단지들은 안 빠졌어요. 근데 이제 기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이제 잠실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잠실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 케이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요.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이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나느냐? 일단은 세를 끼고 팔 수가 없죠. 세입자가 있게 되면 뭐 매수자 입장에서는 실거주를 해야지만 허가가 나오다 보니까 일명 갭 투자가 안 되게 되고 그냥 내가 실입주를 해야 되다 보니 그 재건축 아파트 같은 경우 얼마나 거주 환경이 열악하겠어요. 근데 내가 여기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돼 라고 하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그리고 전세라도 끼고 가면 그나마 투자 금액을 낮춰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거를 현금으로 다 동원해야 되는 거죠. 매매 금액이 곧 투자 금액이 되는 거죠. 왜냐? 특히 이런 강남권에 있는 재건축 단지들 같은 경우는 다들 15억 초과 고가주택들이다 보니까 대출이 1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 현금 박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매수하는 사람들 현금이 있는데 실거주를 해야 되고 또 무주택자만 살 수 있어요. 혹은 1주택자인데 처분 조건부를 건다든가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잠실 같은 경우는 뭐 아마 잠실권역의 재건축이라고 하면 잠실주공 5단지를 얘기한 거 아닐까라고 하는데 잠실주공 5단지도 되어오긴 하지만 오늘 설명드렸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단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래저래 복합적으로 조정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들 그리고 바로 바로 잠실에 있는 뭐 대표 단지들 엘리트라고 하잖아요. 잠실 엘스 리센트 트리즘 여기들도 같은 의미로 가격대들이 조정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심리적인 부분들도 같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지만 당장 서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하락이 뭐예요? 아직도 신고가 갱신하는 단지들 있거든요. 압구정도 그렇고 뭐 반포도 그렇고 잠원동도 그렇고 뭐 강남권을 떠나서도 뭐 여의도라든지 동부이천동이라든지 실거래가가 뜨는 경우 봤을 때 신고가를 갱신하는 단지들이 있어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는 도대체 뭔가 약간 강남권역이 무너졌다라기보다는 뭐 잠실이 조금 특이 케이스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이라는 게 뭐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좀 얼어붙어 있고요. 근데 지금 분석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이른바 규제 완화라는 것도 시장의 눈높이에는 크게 못 미치는 말하자면 재건축 사업을 힘있게 끌고 갈 동력이 되지 못할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투자적 관점에서 앞으로 당분간은 서울 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도 투자는 좀 단념하고
좀 관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있을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재건축을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결국은 내가 미래의 신축 아파트를 얻고 싶다라는 근본적인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욕구 혹은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결국 돈을 많이 벌잖아요. 뭐 우리가 뭐 분담금이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것도 솔직히 그만큼 재건축이 완료되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이 재건축 사업을 옥죄려고 만든 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게 재건축 투자를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두 가지의 개념을 잡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우선 첫 번째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이해, 두 번째는 시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규제에 대한 차이점들. 바로 어떤 식이냐? 우선은 내가 뭐 쉬운 쪽으로만 먼저 얘기해 드리자면 일단 규제로만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열심히 얘기했었으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모든 재건축 단지가 다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반포의 반포주공 1단지 같은 경우도 1, 2, 4주구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데 3주구는 적용이 됩니다. 바로 이 기준 시점이 무엇이냐? 2017년도 12월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 신청을 접수한 단지들은 재초안 적용 대상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접수한 단지들 같은 경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는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기 싫다. 내가 뭐하러 이런 부담금을 납부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2017년도 12월 31일을 기억하자라고 해서 그 전에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서 재초안이 적용되지 않는 단지들을 투자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죠. 물론 그런 단지들은 비쌉니다. 근데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비싼 게 아닐 수가 있어요. 말했던 것처럼 지금 이게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싼 것 같지만 여기는 재초안 걸리지만 뭐 조금 여기는 싸니까 가볼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부담금이 예를 들어 반포주공 1단지 3주 같은 경우 조합에서 생각한 것처럼 4억이 부과되면 그나마 다행인데 지나고 보니까 예를 들어 막 10억이 부과된다. 이러면 10억 낼 거면 1단지 1, 2, 4주구를 가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그게 그거가 된다라고 하면 더 좋은 단지, 저 빠른 단지 이렇게 갈 수 있다 보니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리스크가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 속에서는 차라리 확실한 단지를 가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라는 게 1번. 뭐 물론 덜 나올 수도 있어요. 4억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그때 가서 이 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 아니면 그때 위원회가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느냐 이 고무줄 정책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약간 불확실성에 거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를 보는 게 1번. 그럼 두 번째는 바로 어떤 식으로 갈 수 있느냐. 내가 어차피 길게 봤었을 때 왜냐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거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제가 있게 되면 재건축은 진행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정부가 공약을 뭐 맨 처음에는 250만 원 공급 공약하다가 816 부동산 대책이 270만 원까지도 상향했거든요. 근데 270만 원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재건축 규제를 풀어줘야지 재건축들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어줄 것을 감안했었을 때 단기간 내에 풀어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정부를 생각했었을 때도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생긴 이후로 정말 막 금융위기 터지고 막 이거 뭐 부동산 경기 완벽하게 침체되고 건설사들 다 죽는다 이런 곡소리가 나왔을 때도 2012년도 12월 달에 폐지가 아니라 한시적으로 유예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 단기적으로 되기는 어려운데 그러면 애초에 길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막 좋았을 인가가 낮다든가 뭐 이제 안전진단을 신청하려고 하는 초기 지역 재건축이다 라고 하면 관리처분 인가까지만 한다 하더라도 뭐 하다 보면 6년에서 8년씩 걸려요. 그러면 정권이 뭐 한 2번 더 바뀌는 거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면 재초안은 언젠가는 없어질 수 있겠다. 아니면 그때 가서 유예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 보면 너무 어중간하게 빠른 속도를 자랑하는 단지들은 이 부담금의 공포에서 계속적으로 그냥 발목을 잡힐 수가 있는데 그냥 아예 초기 지역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규제 완화는 명확하게 해준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쭉 뭐 단계 밟아 나가고, 그럼 안전제한 통과, 가격 올라가고, 초과설 인가 가격 올라가고, 뭐 건축시험 통과, 사업시행 인가, 뭐 분양 신청 하면서 쭉쭉쭉 관리처분 인가까지 그 기간에 대한 기회비용들은 나도 이제 활용을 하고 가격 상승분을 가져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규제는 약간 한 발짝 뒤에서 편안하게 지켜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 투자는 이런 규제에 대한 포인트들을 가지고서 움직여라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시점을 고려하라는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나는 결국은 완공을 볼 거야 라고 하면 이래저래 빠르게 움직이는 애들이 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혼란스럽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격대들이 빠지는 단지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이렇게 경기가 혼란스러워지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사업들은 진행이 잘 안 돼요. 왜냐면 일반 분양 자체가 잘 안 될 거고, 뭐 지금 건자재 가격 다 올라가고 뭐 사업성이 막 흔들리게 되면 우리 진행하지 말자라는 목소리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그냥 원래 입지가 좋은 단지들,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은 강남권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외곽 지역이라더라도 사업성이 높은 지역들은 추진할 수 있겠지만, 그냥 이도 저도 아닌 데들은 다 멈출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들일수록 그냥 일단은 이주 철거 진행되면서 어떻게든 돌이킬 수 없게 진행되는 애들은 그냥 울며 겨자 먹기라도 완성을 시켜요. 그럼 나는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게 목적이라고 하면, 그래도 몇 년 안에 입주할 수 있는 단지들, 그런 애들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냥 어중간한 데들은 또 역시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애초에 멀리 난 투자로만 접근할 거다 하면 아예 재건축 초기 지역을 보든가, 아니면 그냥 이주 개시한 데들, 그런 애들은 금융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든 완성을 시킵니다. 그렇게 보든가, 내가 리스크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 그런 시점적인 차이점들도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저희 주간동화 투벤저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방침 핵심 내용을 살펴보고 그에 따른 시장 전망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까지 주간동화 투벤저스 김우정 기자,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